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거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자, 각하 배웅 한방송 다스베다 제16회 시작하겠습니다. 지상파 MC 김용민. 안녕하세요. SBS 라디오 김용민의 정치 쇼. 오전 10시 5분부터 12시까지 FM 103.5MHz, 부산은 105.7, 창원은 90.9, 진주는 98.7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 4월에 청취율 조사가 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신 이제는 SBS 김용민의 정치쇼로 부탁해요. 요새 잘 나와? 그 고릴라 청취율은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릴라? 조금 우리 봉도사 때보다 한 10% 올랐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이제 러브 FM에서는 단연 1위 넘버원.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진우 지금 삼성 잡으러 가서 다음 주부터 나올 거고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연히 나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각하는 특징이 엄청 복잡하게 해먹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잔돈 억 단위는 현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단위가 커지면 해외에서 그 조세 피처의 페이퍼 컴퍼니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네. 복잡하게 봤거든요. 그 과정에 또 회사도 엄청 많이 등장해. 응? 이름도 어렵고.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항상 고민이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금방 까먹어,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해한 것 같은데 좀 더 물어보면 잘 몰라. 그래서 어떤 시점에 단 하나의 키워드로, 문장으로 각하를 보내야 되겠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나온 카피입니다, 이게. 다스 누구 겁니까가. 그 한 문장으로 간 거예요, 우리 각하가. 네. 자, 그럼 각하 성망. 여러분의 좀 많이 적폐 명박이가 우상급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민생 경제가 나아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8조 같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저와 함께 일했던 공직자들이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을 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맞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집사람에게 물어달라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저에게 신뢰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감옥에서 살아갈 날이 줄어들 것입니다. 제 구속이 세계시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이름이 뭐지? 지훈을 새끼라고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름은 뭐지? 이건 아무리 들어도 웃겨요. 앞으로도 영원히 웃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이 각하는 각하 일생을 찬찬히 들여다보잖아요. 찬찬히 훑어보면 오로지 돈을 위해서 산 인생이 보여요. 현대 시절 이 각하의 좌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뭐 이제 그 부동산 개발하고 해가지고 돈 벌고 싶은데 국가기관이 방해를 한다든가 법률을 들이댄다든가 뭐 공무원들이 방해한다든가 방해가 많았단 말이지.
그때는 이제 싸바싸바 하거나 뇌물 주거나 언더테이블로 해먹은 경험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돌파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실패해서 벌 수도 있었던 돈이 날아갈 때 느꼈던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양반한테. 벌 수도 있었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그 김대중 씨가 사망하고 나서 이미 사망했잖아.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돈을 따지고 있잖아. 살았을 경우. 그렇게 살았을 경우 얼마를 벌었다. 살았을 때 내가 이거를 해결했으면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이걸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냥 내 이름으로 돌리면 얼마나 들었냐? 그렇죠. 회계사한테 불러와가지고 야 아우 빡쳐 너 한번 만약에 죽기 전에 그냥 그 괜히 이런 문제 발생하느니 상속 살아있을 때 때문에 그냥 여러 사람들이 내가 꼬이고 다 그냥 복잡하게. 징해받은 거 하면 세금 얼마야? 네. 1,400억. 아무 의미 없는 계산인데 그걸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벌 수도 있었는데 벌지도 못한 돈에 대한 그 아쉬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걸 벌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 내가 그렇게 싸바싸바 했어. 싸바싸바 했는데 진짜 큰 돈을 오너가 먹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 떡고물 찌끄러기만 먹는다고 그때 느꼈던 좌절. 이 좌절이 머릿속에 있다. 이 양반한테. 그리고 이제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다 차명으로 숨기기만 하면 안전하다. 예?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 경험도 축적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해가 없고 내가 오너가 되면 그리고 그걸 차명으로 잘 숨기기만 하면 무제한으로 해먹을 수 있다. 근데 사실 공무원이나 규제나 국가기관의 방해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들어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진을 털러 간 거고. 서울시장이 됐어. 근데 서울시장 우리 머리가 안 받쳐주네. 스프레이로 해줘야 돼. 나처럼. 네. 아침에 스프레이로. SBS 스프레이 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침에 바짝 세우고 나오거든요. 근데 난 정오 넘어가면서부터 서서히 치마가 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일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한 5,000원 주고 스프레이 샀습니다. 제가. 예. 뭐 MB도 그랬을 것이다. 서울시장이 됐는데 중앙정부 허락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중앙정부. 이 마지막 경험까지 더해지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순간 사실은 한나라당과 그 한나라당에서 박근혜와 경선을 이기는 순간부터 이미 수급이 시작됐어요. 요즘 나오는 기사들을 보세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수급이 시작된 게 아니야. 이 경선에서 이기는 순간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가족이나 측근들이 총 동원되죠. 작은 돈은 현금으로 먹어요, 바로. 큰 돈은 해외에서 먹는다. 이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경찰이나 검찰한테 걸릴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한 걸까요? 평생 안 들켰잖아. 위기가 올 때마다 본인은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당하실 위기만 주신다고 생각하고 아, 그렇게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돌파했잖아요. 신앙의 힘으로. 저희 가족 중에 전도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해결했대잖아요. 그래서 큰 돈, 작은 돈 가리지 않고 이분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공평하거든요. 작은 돈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다 긁고 먹어서 작은 돈 현금, 큰 돈 해외 이 철칙을 세우고 각하 대형 프로젝트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 계좌, 중간에 이상한 회사 그리고 조세 피처, 페이퍼 컴퍼니 반드시 등장해요. 반드시. 패턴이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저수지에 나왔던 농협 프로토타입이라고 했던 그거 이제 우리은행에서도 비슷한 타입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은행에서 중국에 건물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산다고 한 5천억 정도 집어넣고 그중에 실제는 1,600억만 건물에 넣고 나머지 3,800억이 사라진 사건이 있어요. 그때 원래는 그 건물 사는데 돈이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7개의 회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절반은 조세 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예요. 뺑뺑뺑뺑뺑뺑 돈이 돌아서 와요. 그 과정에 돈이 사라지고 포스코 지난주에 다뤘지만 영국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스위스로 돈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조세 피처로 가는 거예요.
BBK 사건도 너무 복잡해서 거기까지는 안 다루는데 BBK 사건에도 조세의 피처가 등장합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등장하고 실제 그 주가 조작할 때 페이퍼 컴퍼니 등장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까지 안 다루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조사에서 이제 MB가 감옥 가면은 BBK 진실을 다시 규명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 있는 건 규명이 어려워요. 국내에 있는 건 어떻게든 뭐 어느 정도는 털 수 있는데 해외가 어렵습니다. 석유공사, 자원공사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항상 포스코에서 해먹든 기업에서 해먹든 그리고 재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사 다 반드시 해외에서 합니다. 이 소송비 대납도 해외에서 한 거예요. 실제 돈이 오간 건 국내가 아니에요. 삼성이 원래 쓰던 로펌에다가 해외에서 돈을 준 거거든요. 그 재벌들 특히 삼성의 해외 지사들을 통해 돈을 세탁한 다음에 어딘가에서 배달이 됐다. 여기에 또 가족이 역할을 하죠. 이런 걸 전부 다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각하는 거의 환송해 드리고 있는 와중이고 각하가 이제 환송이 끝나면 이걸 찾아야 돼요. 이 재산을. 이 해외에 있다고 생각되는 주사는 조 단위예요. 조 단위. 우리 지금 1억, 2억 공과금이라고 공과금. 그분에게 억 단위는 그런 거예요. 잔돈. 잔돈이니까 그냥 현금으로 받는 거야. 예. 그 재산을 찾을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가겠다. 자, 그 주진우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나오니까 그 재산을 찾는 데 있어서 이제 중간에 큰 고리가 되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죠. 얼마나 들고 올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관련 취재가 잘 되고 있었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뚝 모든 사람들이 그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취재를 잘 하다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여러 정보원들과 잘 만나 취재를 열심히 잘하다가 갑자기 끊어졌다. 어느 한순간에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매우 신기한 경험을 들고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예. 개헌 얘기. 앞으로 이제 개헌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각하를 보내려면 우리가 파파이스 시절처럼 이제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시 다루기 시작할 텐데 개헌 얘기를 잠깐만 짚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한 건 원래 자유한국당이에요. 원래. 그리고 그쪽에서 원래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에요. 싹 뒤집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번 지방선거는 다음 정권을 어떻게 먹을까 그 그림을 그리는 그 터닝 포인트예요. 그쪽에는. 그러면서 보수가 개헌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원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정부 또는 뭐 협치 대통령제 끊임없이 이런 이상한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들어가면 대통령은 외치, 총리 내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원래 얘네들이 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영구 집권이죠. 일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민당 맨날 먹잖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대단히 높아요. 내각제 하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원하는 건 총리라고 쓰고 실제로는 대통령이라고 읽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뽑은 사람은 외치니 뭐니 이렇게 일부 하고 국정 운영은 총리가 하는 그림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왕적 어쩌고 그 키워드의 목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한테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개헌하려고 했던 것이 그 외치만 담당하는 반기문 대통령 그리고 내치를 담당하는 박근혜 총리 그 그림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박근혜 본인이 본인을 치지 않은 사람을 거기다 꽂으려고 했겠지. 근데 이 총리는 국회가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국민이 뽑지 않은 실질적인 대통령 권한을 가진 사람 뽑고 싶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총선에서만 이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튼튼한 지역 기반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100개는 먹고 가는 거야. 거기다가 조금 그 소위 이제 중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언제나 총리를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본식으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총리라고 쓰고 대통령, 국민이 뽑지 않는 자기들이 선출하는 대통령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목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단어들이 이렇게 읽어줘야지 이 그림이 이해가는. 단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국민의 지지를 폭넓게 받기 힘드니까 편법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이런저런 야합 타협으로 자기들이 이제 국가 권력을 먹으려고 했던 거죠. 지난 총선 때 끊임없이 노스트라다무스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제3지대. 제3지대라는 게 원래 그리고자 했던 그림이 이런 거죠. 안철수 플러스 예를 들면 재작년에는 오세훈이라든가 이런 인물들. 그 이후로는 안철수 플러스 누구 혹은 반기문 플러스 누구 이렇게 1+1 패키지로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김종희 씨도 있었다고 봐요. 추워도 없었을 것 같아. 제3지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쪽의 목표는 1+1 패키지로 계속해서 자기들이 뽑는 대통령, 총리라고 쓰고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권력 구조. 그걸 하려는 겁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이 실패했죠. 우리 박근혜 각하 때문에. 땡큐. 실패 이 새끼들아. 지방선거 지나면 보수가 이제 대개편을 시작할 거거든요. 예? 안철수가 호남을 벌이고 어중간한 중간에 간 이유가 이 중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그리고 자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하고 1+1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는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을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없어질 거거든요. 없어진다는 것은 당이 이름이 바뀌고 형태가 바뀐다는 거지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때 자기가 그 일을 해냈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럼 혼자 그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나? 없거든. 저쪽 보수의 코아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바 홍준표로 지금 현재 불리는 이 보수와 그리고 안철수 혹은 유승민으로 불리는 이 중도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보수 이쪽은 합쳐서 이런 그림을 반드시 그린다.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이렇게 40명 정당을 깨고 이렇게 쪼그라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혼자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저쪽하고 악수된 거예요. 안철수 플러스 누구 또는 안철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지금 현재는 저쪽에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안철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쨌든 중간 정도에서 득표력이 확인됐다고 생각하는. 저 또 누가 있어 씨발.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안철수로 중화시키고 이렇게 중간까지 먹으면 된다 하는 그림을 열심히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안철수도 그걸 알아요. 근데 그림은 이렇게 그리겠죠. 보수 지각 변동. 그러면서 마치 안철수로 모이는 것처럼 그림을 그릴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그걸 해낸 것처럼. 실제로 해낸 건 아닌데. 왜냐? 그 정도 그림은 그려줘야 자기들도 다음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건 그 정도 머리는 있어요. 보수의 코아들이. 그럼 조선일보가 열심히 안철수 띄워주겠네요. 다 띄워주지 그때는. 응? 되살아난 안철수. 보수를 재편한 안철수. 꼭 요 문구 기억해서 보수를 재편한 안철수. 존나 일찍 예언해 두는데 여기서 안철수와 보수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는 세력이 없거든요. 세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대통령하고 여기서 총리하고 이런 구도 결국 그렇게 될 거냐?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응? 이 그림은 매우 정교하고 영리하나 매우 올드합니다. 저는 그래서 보면서 이 사람 굉장히 늙은이들이구나. 늙은이들이 만든 그림이에요. 이건 전형적인 과거에 이 공작적 마인드를 가진 엘리트들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자기들이 판을 다 그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들킬 뿐.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대한민국의 이제 평균적인 그 정치적 각성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어요. 실제 잘 생각해 보세요. 촛불부터 비롯해서 팟캐스트 시장이나 정치가 소비되는 층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10년간 걔네들이 어떤 꿍짝으로 공작을 그리는지도 경험해 왔잖아요. 그냥 속아 넘어가 주지 않는다. 이 할배들아. 과거엔 통했어. 이런 게. 김기춘 같은 사람이랑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할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림을 막 그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머리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고 여기가 변내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올 힘은 있거든. 뒤를 치는 거지. 가서 내가 너 키워줄게. 일로 와. 그리고 그럴 정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하면 가는 거죠. 그때. 그렇게 꾹짝꾹짝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개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애달픈 사정이에요. 지금. 이것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안철수가 보수를 재편했다는 취지의 문장이 나올 것이다. 이번 그 6월에 개헌되기는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만으로도 저지할 수 있으니까.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저쪽에서 말하는 총리는 총리라고 쓰고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뽑은 대통령을 원하는 거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막 까자고 까발리고 막 그리고 네이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지 가끔. 개헌 얘기 나오면서 이제 오늘은 토지공개념 얘기했잖아. 네이버가 여기를 딱 때려줘. 응? 가능할까? 이렇게 띄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소위 댓글 알바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자중자애하고 있는 중이지. 응? 근데 이 건은 원래 공짜만 들어가면 공산당이라고 그러거든. 저쪽에서는. 얘네들은. 공짜로 무척 싫어해요. 공짜만 들어가면. 그 공하고 공산주의의 공은 다른데. 그냥 찬스라고 보는 거야, 쟤네들은. 응?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게 사실인가? 맨 위야. 국민세상을 뺏어서 어쩌고저쩌고. 타라락 붙어. 이거 붙으라고, 요거 내놓고 요거 붙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박자가 쫙쫙쫙 맞는 거예요. 네이버가 기사 걸어주고 거기에 댓글 딱 붙어주고 그런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해주고 논란 막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까지 쭉 날려왔던 이 속보 개헌 벌써 나왔어요? 개정 초안 4년 전인 지방분권제 고려연반제 얘기했던 거 있잖아. 공산주의 하는 거예요. 토지공개념이 들어갈 거라는 건 뻔히 예측됐었던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일관된 흐름 속에서 걔네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토지공개념 가지고 막 공개해서 먹힐까봐. 예전에 그 단일기나 또는 뭐 단일팀이나 비트코인이나 막 때려부었잖아요. 그것처럼 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일관되게 할 거면 싹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힐다 싶으면 계속 때리고 안 먹히면 쓱 빠지고. 거기에 최일선의 네이버가 이용되는 거예요. 기독교 쪽에서 굉장히 민감해할 이슈예요, 사실은. 이제 그 토지 사유권을 박탈한다라고.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해방 공간 때. 그래서 북쪽의 지주들이 다 그냥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박탈하라고 씨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계속 뿌려대는 거예요. 가장 최전선에서는 네이버가 있고 가장 밑단에는 이런 카톡이 있고 중간에 댓글도 있고 뭐 정당이 내는 성명도 있고 기사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근데 노인네들은 또 먹혀요 또. 토지를 다 뺏는다며. 그때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가짜 뉴스 신고하는 데가 있거든요. 다 신고하세요. 이게 하도 매크로로 돌리다니까 카톡이 한동안 싹 사라졌어요. 카톡도 서로 막 돌려요. 카톡이. 오늘부로 카톡 중지 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다시 돌리기 시작한 거 지금. 공짜 들어갔거든. 공산주의. 공산주의 논란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개헌이 안 되게 하면서 밀고 가는 거예요. 다음 자기들의 권력 지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자, 약간 보이는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세게 한 방 타격을 가했어요. 옛사람들한테. 누구? 이 글 올린 개새끼들한테. 올린 사람들 있죠?
좆됐어요. 하여튼 소위 여론 조작의 기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런 기사를 골라서 올려주고 댓글을 달고 여론인 것처럼 만들고 당에서는 때려주고 카톡은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항상. 여기에 뭣도 모르는 언론이 따라붙기도 하고 뭣도 아는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따라붙기도 하죠. 여기 그 유포의 중간 지점에 서가서 저 정도는 알고 하는 짓이고요. 예.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갤럽 6개월 동안 여론조사를 봤는데 자유한국당이 9%에서 14% 이내에서 빠져나간 적이 없어요. 갤럽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난 한 15%에서 20% 왔다 갔다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근데 이제 온갖 이슈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재인 혼자 하드 캐리를 하고 있죠.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좀 출렁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변함없어요. 자유한국당 9에서 14. 쭉 그냥 하나도 변함없이. 그래서 좌절하는 거거든요. 더더욱 소위 1+1 패키지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홍준표 대표가 점하고 있는 오른쪽 끝자리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자기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버릴 수가 없거든. 그거 플러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데 생각해보니까 저쪽에서 일로 넘어올 사람 안철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고 갈 만큼의 이득이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그분은 그 길로 떠나갔어요. 안철수 실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없애자 하는 게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물리적 정당을 없애자 하는 것이 그쪽하고는 손잡게 돼 있습니다. 네. 반드시. 혼자도 안 되거든요. 저쪽도 혼자 안 되고 이해가 맞아 떨어져요. 아니 그 꼬라지를 보는 홍준표 대표일까요? 바른미래당도 없어지고 자유한국당도 없어집니다. 대통합한 새로운 정당. 더 이상 보수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를.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옵니까? 그게 상관없어요. 떨어져도 상관없다.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항상. 얘네들이 뭐 이런 포탈이나 혹은 조중동이나 미디어의 힘으로 그 어중간한 포지션까지 끌어올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갑자기 확 부상한 게 뭘로 부상했어요? 언론들이 그냥 막 갑자기 밀어준 거지. 뭐 있었나? 갑자기 지지율이 막 맞붙는다고 막 언론에 쏟아부었잖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밀어올릴 힘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할배들인 거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영리하고 대단히 정교하다고 생각하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자기한테 이 구도 속에서 유리하다 득된다 생각하면 이때까지 안 나간다고 생각했다가 다음날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예측이에요 그건. 그래서 안 나간다 저는. 자 오늘 첫 번째 게스트. 보통 이분을 우리가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때문에 이제. 초대했다면 다 같이 자기 때문에. 응? 근데 오늘은 SBS의 최근 며칠 연속 놀라운 삼성 보도 있잖아요. 여기에 일조를 하신 분이 선대위 소장이에요. 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SBS 칭찬 좀 하고요. 네. 보통 스브스라고 불렀잖아요. SBS가 되었어. 세상이 정상이 되니까 SBS가 세상에 이런 보도를 다 하다니 깜짝 놀랐어요. 난 진짜. 이거는 JTBC가 지난 탄핵 정국에서 날아다닐 때 그리고 MBC가 과거에 폼이 제일 좋았을 때 그 이상의 역작, 그 이상의 고퀄리티 못 보신 분들은 저장했다가 따로 볼만할 정도의 아주 잘 정리된 게다가 내용도 아주 잘 정리됐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자료들 아주 훌륭합니다. 거의 다큐예요. 앞으로 우리 언론사에 계속 회자될 뉴스다. 저거 봐라 하면서 뉴스의 그 퀄리티를 몇 단계 올려놨다 한꺼번에. 예. 박수 한번 보내고. 네?
제가 SBS 라디오 대표 간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SBS 내부의 사정을 쭉 들어봤는데 일단 고위층에서 총대를 맸습니다.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이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얼마나 고위층이야? 예? 부장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정도 아니에요. 예. 형식으로나 내용으로나 제가 보기에는 기존 형식적으로도 20분 동안 8곡지. 한 주제로 파고들은 게 없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오늘도 한다면서. 오늘도 한다고 그래요. 걸었어 지금. 굉장히 대범한 과감한 실험이기도 하고 승부수이기도 하고요. 네. 진짜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내 SBS 뉴스보다 박수 친 적 없거든요. 스부스 씨발 그러면서. 때로는 시브랄이라고 불리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많은. 그러니까 이거 100짜리 효과를 낼 수 있는 뉴스인데 어떻게 이렇게 70으로 낼 수 있지? 대단한 재능인데? 손석희한테 갔으면 100짜리가 될 뉴스가 여기서는 이야 이걸 들고 70으로 만들 수도 있네? 항상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약간 발을 뒤로 빼고 항상. 네. 이번엔 다 걸었어. 다 걸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네. 대단한 승부수고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네. 다시 법정에 서서 네. 재판을 받고 수감된다면 SBS 공익 그 중에 몇 프로 들어가 있다. 그 정도라고 봅니다. 박수. 그런데 거기에 선대인 소장님이 한 3% 정도 기여했다고. 3%보다는 좀 더 된다, 솔직히. 잠깐만. 근데 내가 또 이 포탈을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SBS 내용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들이. 근데 씨발 내가 SBS를 극찬한 걸 받아 쓰고 있어. 이게 연예 뉴스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 얼마나 코미디예요. SBS가 이런 대단한 내용을 보도했다고 막 받아 쓰거나 깔려야 되는데 그건 없고 김어준 극찬. 연예면 딸랑.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삼성을 건드리니까. 아니 어떻게 그 실검에 전혀 그 단어를 볼 수가 없지? 검색해서 찾기도 어려워요. SBS 뉴스. 그러니까 뉴스를. 제가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게 청수가 좀이 아니라 졸라게 이상하죠. 졸라 이상하죠. 개빡치게 이상했어. 개빡치네. 하여튼 화날 때 주로 비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뭐예요 그러면? 그 정도? 소심하게.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사실 저는 화를 잘 안 내는데요. 화내면 또 뭐 이렇게 무섭게 내는 사람이라 사실 화를 잘 안 내려고 무섭게 합니다. 내봐요 한번. 자 오늘 나오신 얘기는 그래서 SBS가 훌륭하게 담아냈으나 본인이 꼭 추가적으로 짚고 싶은 부분이 있다. 아니 실제로 예전에 파파이스를 보더라도 그때 처음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수상한 그런 자료 조작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사실은. 이 요즘 나오는 뉴스 과거에 안 다룬 적 없어. 다 다뤘어 다. 이걸 최초로 다룬 사람이 바로 저잖아요. 선대인 씨다. 아니 파파이스 나와서 2015년 6월에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을 안 부른다 그래서 청수를 설득해서 아무리 재미없어도 이건 꼭 다뤄야 된다. 그래서 팟캐스트 최초로 진짜 다뤘어요 그때. 심지어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권이 정말 맞아요. 이상한. 심지어 선대인 소장이 그때 이제 방송을 마쳤던 나는 꼽살이다를 이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가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나는 꼽살이다 시즌 3가 시작이 됐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꼽살이다. 네. 네, 그랬었네요. 예, 그랬죠. 네, 네. 아무도 안 들었지. 어떻게 알았지? 최초의 제보자가 근데 그냥 일반인이라면서요. 이런 거죠. 뭐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용인시장 선거에 이제 좀 출마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도중에 하나가 용인에서 이제 제일 큰 사업체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삼성 에브랜드인 거죠. 그래서 삼성이 용인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나 이걸 한번 좀 따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브랜드 땅의 이제 공시지가라는 것은 사실 재산세를 낼 때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이걸 이제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의문을 최초로 가진 사람이 선대인 소장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이걸 제가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소 회원 중에 한 분이 이 작업을 예전에 비슷하게 한번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그런 그래서 이제 분들 그분하고 있잖아요. 같이 아무도 안 작업을- 시켰는데 세금 들여다보는 사람 있잖아. 숫자 변태들. 예. 이분은 공지시가 변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 취미 삼아서 이런 걸 다 해봤다는 거야. 오랫동안. 괜히 막 뒤져보고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회원 중에. 뭐 그랬던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이걸 이제 공시지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애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굉장히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정하고 있었던 건 여러분들 이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재산세를 매길 때 시세의 한 70%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대기업이 갖고 있는 토지는 한 30% 정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낮게 책정돼 있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2014년까지는 맞아요. 굉장히 낮게 억눌려져 있었어요. 세금 덜 내려고. 근데 2015년에 갑자기 이게 공시지가가 폭등을 하는 겁니다. 몇 배로 뛰죠. 네. 네. 수직 상승을 하는.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4년 대비해서 2015년에 에버랜드 땅값이 한 60% 이상 올라가고 그럽니다. 하하. 네. 더군다나 재벌은 그렇게 뛸 것 같으면 그걸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세금 덜 내려고. 근데 내버려 둔 거야. 내버려 뒀는지 자기들이 했는지 의심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주변 땅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주변 땅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주변 땅은 전혀 변동이 없어요. 이게 보통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재산세 낼 때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실 텐데 주택의 공시 가격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한 해 몇 %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주변 땅도 다 그래요. 근데 에버랜드 땅만 갑자기 폭등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도표에서 보듯이 지도에서 보듯이 2014년까지는 이른바 삼성 에버랜드 땅의 이제 공시지가를 정하는 표준이 되는 땅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표준지라고 하는데 표준이 되는 땅이라는 거죠.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85,000원이었어요. 요거 하나로 380만 평. 380만 평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여의도 면적의 4.4배고요. 웬만한 구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이게 단 하나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로 정해졌었어요. 그게 기준이 85,000원. 근데 85,000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평당으로 따지면 한 20몇만 원이라는 건데 에버랜드처럼 그렇게 장사 잘 되는 땅이 평당 20몇만 원밖에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4년까지는 정말 삼성 에버랜드 땅이 말도 안 되게 낮게 억눌러져 왔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재산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근데 2015년이 되면 이 표준지를 갑자기 세분화한다는 이유로 7개 정도를 나눠서 최고 한 40만 원까지 올려버립니다. 네, 85,000원 하던 걸. 그래서 전체적으로 땅값은 2014년 대비해서 한 60%가 한 해 만에 뛰어버립니다. 예. 이게 시점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시점이 왜 하필이면 2015년에 이렇게 확 뛰었나? 2014년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집니다. 2014년 5월에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그때쯤 이제 이 승계하는 작업에 그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빠가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승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생긴 거죠. 승계 작업이 이제 예정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제 빨라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약간 좀 복잡해지지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복잡한 사안을 최대한 좀 간단하게. 거꾸로잖아. 뭐 소장님 간단한 사람을 복잡하게 하잖아. 제가 복잡하게 할 테니까 정수가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줘요. 자, 삼성 에버랜드라는 기업은 삼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덩치는 원래 작지만 왜?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배력은 굉장히 낮아요. 지분 가치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으면 3%도 안 되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돈은 삼성전자 같은 데서 다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배를 해야 되겠는데 지배를 어떻게 하느냐. 삼성 에버랜드라는 회사를 자기네들 일가 지분으로 다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이재용 3남매, 그 아들딸 이서현, 3남매. 이부진. 그렇죠. 이 사람들 지분을 굉장히 많이 높여줘요.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 승계 작업을 시작하면서 했던 작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에버랜드는 가족 회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2014년 말에 제일모직이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시킵니다. 근데 합병을 시키는데 삼성 에버랜드, 원래 에버랜드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합병을 해서 사실상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을 집어삼키는 식으로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에버랜드가 이제 제일모직으로 합병을 하면서 이름은 제일모직 걸 갖다 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름 세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옷 만드는 회사가 놀이공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 이제 상황이 이름 된 거죠. 세탁한 거라고. 네. 아 그 양털이 있어가지고 그 여기 에버랜드에 양이 있거든요. 예, 엄청나게 양이 몇 마리 있긴 한 것 같은데. 털이 얼굴에 팍 묻어 그냥 얼마나 큰 털이 깊은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아 사파리 그 사자도 털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목표는 제일모직, 그러니까 원래 에버랜드가 핵심이었던 제일모직으로 둔갑한 상태에서 제일모직 털모자. 이걸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삼성 레미안 아파트 짓는 삼성물산하고 또 합병을 시킵니다. 그게 2015년 7월에 이제 불거졌던 문제고요. 그게 이제 제가 그 파파이스 때 나와서 이제 이게 그 앞으로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뭐 사안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삼성물산하고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일모직이 이건희 이재용 일가의 지분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다시 삼성물산을 사실상 집어삼키는 합병을 추진합니다.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자산가치, 매출, 영업이익 모든 측면에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걸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죠. 삼성물산은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확 높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재용의 지분은 제일모직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에버랜드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지분의 온갖 뭐 이런 가치나 뭐 여러 가지 저 뭐 자산 같은 것들을 그 똥값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제일모직하고 대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삼성물산이 한 3배쯤 가치 있는 회사인데 저 삼성 쪽에서 이제 합병을 추진할 때는 거꾸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한 3배쯤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물산의 경우는 진짜 희한한 짓을 해요. 막 서울 강남의 노른자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아 우리 제발 그 삼성 레미안 아파트로 짓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삼성물산이 우리 안 지을래요. 공사를 맡겨달라고 그러는데 맡아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 지을래요 막 이러면서 수주를 안 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수주하려고 그러니까. 필요했을 텐데. 실적을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매출 떨어뜨리고 영업이익 떨어뜨리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요.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막 미친 부동산 정책을 쓰면서 건설업체들 막 이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서 막 주가가 날아갈 텐데 삼성물산만 유독 떨어져요. 자, 이제 삼성물산은 그렇게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제일모직은 그러면 가치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모직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옷 만들던 회사, 패션 회사, 그 다음에 예전 삼성 에버랜드에 이제 그 에버랜드 이런 건데 그게 갑자기 좋아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버랜드 땅이 굉장히 낮게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자산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아빠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빠가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거야. 세금을 내기 싫은 거예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세금 내고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20년째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빠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쓰러지니까 이제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잖아. 모든 걸.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들 재산은 에버랜드에 묶어놨거든요. 아들 재산을. 근데 삼성은 삼성전자를 먹어야지 지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들의 삼성전자 지분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우선은 에버랜드를 변장을 시키지. 제일모직으로. 네. 여기까지만 해놨었는데 갑자기 제일모직 아버지가 쓰러졌잖아.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돼. 큰일 났어. 제일모직을 상장을 해요. 돈을 막 끌어모아. 돈을 끌어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삼성물산을 합병을 해야 돼요. 왜?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또 지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을 해야 되는데 이재용의 재산이 지배력이 많도록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제일모직이 훨씬 작아요. 삼성물산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이걸 3배로 큰 회사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니까 삼성물산을 막 영업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일모직은 갑자기 에버랜드 땅값을 막 올리는 거야. 재산 많다고 만들려고. 그렇지. 그러다가 갑자기 공시지가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에 그거. 복잡한 게 아니라. 그렇죠. 갑자기 이게 나는 왜 불렀어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공시지가가 자기가 다 하지. 그러니까 이제 엉돌로 같은 게 막 뛰고 그러는 거야. 그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이 4.1인데 세종시가 막 새로 개발되다 보니까 세종시가 가장 많이 뛸 것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네. 그게 보니까 15.5%. 네. 그런데 에버랜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370%. 가장 많이 뛴 필지가 370%. 근데 이제 네. 제가 또 여기서 그럼 좀 보자면은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재용이 삼성을 먹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삼성물산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치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삼성물산의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걸 과연 가만 눈 뜨고 볼 것인가? 국민연금까지는 소장님이 한 게 없어. 여기까지 소장님이 한 거야.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래서 공시지가를 국민연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국민연금 이야기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이건 SBS에서 한 거야 그냥. 어쨌든 이 접근 굉장히 놀라운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다른 이야기들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삼성물산의 가치는 억지로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억지로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거를 에버랜드의 땅값을 조절해 가며 이 역사 오래됐잖아. 아주 옛날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땅값을 어떻게 억지로 끌어내렸는가. 끌어내리거든요. 이재용이 소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땅값을 확 끌어내려요. 세금 덜 내려고. 그런데 이렇게 회사를 이제 먹어야 되잖아. 삼성물산하고. 그러면 그 제일모직이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땅값을 확 끌어올린다고. 이 관점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본 최초, 유일,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에요.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 문제를 푼 거는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발한 접근이에요. 기발한 접근. 물론 스스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낸 게 아니라 나중에 발굴해낸 거긴 하지만 이렇게 접근해서 푸니까 너무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땅값을 끌어내렸냐? 왜 땅값을 끌어올렸냐? 땅값을 끌어올린 증거는 이미 다 남아있어. 공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때까지 말로 하던 거를 공시지가 하나 가지고 다 풀어낸 거예요. 매우 훌륭한 접근. 박수! 제가 청수 방송에 나오면 맨날 까이기만 했는데 청수한테 이제 들어가시죠. 야, 다 진짜. 했는데. 칭찬을 들어보기도 하네. 아니 근데 이제 네. 국민연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해야죠. 삼성물산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갖고 있는 주체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지금 자기들 막 손해를 볼 상황이에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삼성물산하고 이제 합병할 그 시점에 그러면 이제 합병안에 대해서 이제 찬성 반대가 막 치열하게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 증권사들은 다 이거 합병하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 의도대로 막 띄워주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이 되게 키를 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다 국민들 돈이잖아요. 이 삼성물산 지분 10%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재용을 위해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실제 있는 것보다 굉장히 떨어뜨려서 추진하면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국민들의 주식 가치는 똥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실은 국민연금은 이거에 반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박근혜 청와대에서 이제 이걸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해서 계속 이제 이걸 찬성해 주라 한 건데 국민연금도 그렇게 찬성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 에버랜드의 땅 가치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 네. 실제로는 이렇게 장부 가치는 뭐 몇천억밖에 안 되지만 실제 가치는 3조에서 4조 정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풀리는 작업을 실제로 한 거죠. 삼성물산이 손해 볼 만한 보고서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삼성물산 사장이면 이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삼성물산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도록 막 해야 되잖아요.
제일모직이 부동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 에버랜드. 저거 충분히 반영시키면 제일모직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사장이라면 자기 회사 가치를 더 높이고 제일모직 가치는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삼성물산 사장이 제일모직 가치가 저평가되는데 특히 그중에서 부동산 가치가 엄청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를 올려서 이런 그 제일모직의 원래 에버랜드의 땅 이 가치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뭐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해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재용을 다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보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법원에서는 승계 작업이 없다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거거든요. 아예 삼성한테는 이런 승계 작업 자체가 없다고 해버렸어요. 승계 작업이 없잖아. 현안이 없으니까 뇌물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나오는 거죠. 이재용은 그냥 아무런 현안도 없고 자기가 부탁할 것도 없는데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돈 내놓으라고 협박해가지고 당한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그 SBS가 말하고 있는 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분명하게 걔네들 고민거리가 있었다. 이거를 해결해 주는데 국민연금이 동원됐고 국민연금이 혼자 했겠냐. 대통령이 하라고 한 거고 공단 이사장은 감옥 갔잖아. 그래서 해준 게 명백하거든. 그럼 지금은 그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현안도 없대는데 나는 왜 감옥에 있는가.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 다른 재판에서는 맞네. 감옥 보냈어요. 국민연금 그렇게 해줬네. 감옥 보냈는데 이재용을 뽑아내 줘야 하니까 씨발 이재용은 이런 부탁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안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SBS가 현안이 있구만. 자 봐라. 있구만 쫙 존나 오래 있었네 씨발.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많이 보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있었네 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대법원에서도 사실은 야 현안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보내냐. 뒤집어야지. 이런 여론의 힘이 필요로 한 때에 굉장히 좋은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이걸 포탈이 안 풀어주고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르고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했겠어? 삼성이 했지 이걸. 응? 아니 근데 삼성이 SBS에 광고 끊고 선대위는 용인시장 못되게 방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대위는 안 그래도 못 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부른 거야. 안 돼. 근데 이 접근을 최초로 제공한 분이 맞아요. 네. 이렇게 공지시가로 접근해서 삼성의 승계 작업을 푼 최초의 시도이자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진 설명이다. 제가 뭐 기초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런 건 맞고요. 또 문제의식을 던진 건 맞는데 저는 SBS를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총수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취재 초기에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이 깊이 있게 보도를 할 줄은 사실 생각을 저도 못했거든요. 근데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SBS 탐사 보도팀에 대해서 좀 같이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 이 2심 재판부가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주요 근거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 이건데요. 충분히 경영권 승계 작업을 염두에 두고 삼성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아주 유력한 정황 증거는 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말고 SBS 취재팀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왜 공시지가가 이렇게 갑자기 이상하게 부풀려졌는지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당시의 국토교통부라든지 또 한국감정원 뭐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 영희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작업이 확인이 돼야 또 한편으로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삼성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어쨌거나 뭐 곧 나오게 될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이 확실하게 다시 감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또 제 희망 사항이기도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이제. 자, 주변에 있는 영희 시민분들께 많이 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중지가 몇 개냐? 뭐? 뽀줄이다 닦아줄게. 난 딴지에서 최저가로 팔아. PPL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분 계십니까? 게임 개발자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자격증이 있는 건지 면허증이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주변에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나 혹은 가족이 있으신 분들 반드시 딴지마켓에서 주신 게임 아카데미를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신 게임 아카데미는 면밀한 면담을 통해서 원생을 가려봤습니다. 의욕이 없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 원생은 환불 후에 집에 돌려보냅니다. 원생들의 자율학습을 위해서 365일 내내 컴퓨터실을 개방합니다. 기획이니 디자인이니 다 필요 없고 오직 게임 개발에만 집중합니다. 게임 개발사의 인사 담당자가 먼저 면접 인원을 찾는 곳이 바로 이 주신 게임 아카데미입니다. 자, 수료 과정이 끝나도 취업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곳입니다. 딴지일보 기자가 가서 현장 검증 마쳤습니다. 자, 우리 이시영 씨, 기술도 없이 그냥 아버지 재산만으로 어떻게 편하게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배우세요. 기술을. 주신 게임 아카데미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자, 딴지마켓에서 압도적인 재구매율을 자랑하는 마고 마카. 카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카가 있다. 마카. 네,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고 마카. 예, 정말 좋은 품질의 마카만 공급합니다. 인삼과는 다르게 그냥 드셔도 쓰지 않습니다. 네, 달리 페루 산삼이 아닙니다. 자, 모든 저처럼 잘 드시는 분에게도 또 김어준 총수처럼 고기 편식하는 분에게도 모두에게 좋습니다. 마약 좋아하시는 어떤 분, 젊어서 마약을 하면 어떡합니까? 마약 대신에 마카를 권합니다. 딴지마켓에서 팔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마카만 생각한 회사가 만듭니다. 페루비안 네이처의 마고 마카. 자, 오늘 두 번째 게스트는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아주 공존의 히트를 치신 분이죠. 정민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뭐 그야말로 포스코 그리고 안철수, 예, 뭐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예, 예. 네. 그분의 재료는 포스코 안에 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큰 것만 살짝 보여드린 거고요. 혹시 이런 다스베이더 같은 이 음습한 팟캐스트에 나오신 이후 주변에 연락은 받지 못하셨어요? 너 거기 왜 나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연락 온 곳이 사정기관들이 연락이 왔어요. 사정기관들이.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방송을요. 네. 딴 사람 안 봐도 네. 기관들이 봅니다. 네. 기관들이 봐요. 저도 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걸 보시냐 그랬더니 그 사정기관에서 정보하는 사람들 치고 이 방송을 안 보는 사람이 없다. 다 본다. 그러니까 정보의 보고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웃지마 진짜야. 진짜예요, 진짜예요. 최고급 정보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봤을 거 아니야, 그건. 큰일 난다, 이거. 야, 너는 혹여라도 예. 다음 생에라도 출마하면 다 걸려. 첫 연락 온 곳은 제가 좀 말씀드리긴 뭐한데 모든 정보가 보이는 곳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흥신소. 네. 흥신소. 국가공인 흥신소. 흥신소. 예. 저는 솔직히 우리 총수님 딴지일보 시작하셨을 때 그 딴지일보의 팬이었었어요. 네, 딴지 팬이었고 그리고 팟캐스트는 솔직히 제가 볼 시간이 없었었어요. 네, 진짜. 그래서 많이 못 보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그 영향력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하여튼 기관들은 다 봐요. 네. 네, 다 보고.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
최소한 4개월, 5개월 먼저 했던 뉴스 그대로 지금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잘 안 믿었지.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을 텐데 예. 가장 빠른 정보, 가장 정확한 정보. 게다가 사실은 한 7년 정도 빠른 정보예요. 7년 전부터 했던 얘기들 그리거든. 그러니까 5달 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짧아도. 그러니까 5달 후에는 포스코가 이제 그야말로 뒤집어지고. 포스코 쪽에서는 연락 없었습니까? 포스코 안팎의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시죠. 예, 뭐 밖에 있는 분들, 안에 계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안에 있는 분들을 쇼킹하죠. 왜냐하면 그냥 오늘도 아마 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포스코라는 고래거든요. 안에 있는 분들은 내장에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내장 안에 있었고 그러면 특히 어떤 내장 쪽에? 저는 간을 좋아하니까 간에 있었다고 할게요. 천엽. 앞으로 천엽에 있던이라고 하세요. 포스코 천엽 쪽에 있던.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라는 몸통이 어떻게 뜯기고 있는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전혀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으신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 방송으로 그 내장에 계신 분들이 살짝 보신 거죠. 살짝.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시려고? 자, 오늘은 MB 자원외교의 몸통이 포스코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자원외교의 몸통은 포스코다. 실제로는. 앞으로 이거 몇 강까지 할 수 있어요? 케이스는 끝도 없이 많아요. 많은데 그냥 우리 저 팀장님 멤버로 합시다. 멤버로 그냥. 이게 너무 자세히 아는 내부자에서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전달력이 되게 좋으세요. 아 그렇죠. 네. 속속 이해가 돼. 감사합니다. 선대인 소설가 극과 극이야. 감사합니다. 용인 시장 나가보실 생각 없어요? 선대인 시장 안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출발해 주세요. 자원개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고래 해체팀 얘기를 잠깐 조금만 드리고 들어갈게요. 아마 고래 해체팀이 있다. 네, 고래 해체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 사냥꾼이에요. 기업 사냥꾼 이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산토스와 완벽한 페이퍼컴 EPC를 사고 살 때 해외로 돈이 나가죠. 증자하고 또 돈이 나가죠. 또 팔고 또 해외로 돈이 나가죠. 기업 사냥의 패턴입니다. 요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이즈만 커지는 거예요. 포스코라는 사이즈로. 고래 해체팀이 전체 포스코를 가지고 이 패턴을 쓰고 있어요. 자, 요거의 예로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엔지니어링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스코가 제 홀딩 컴퍼니 엄마 기업이고요. 그 밑에 아들 기업이 포스코 건설이에요. 건설의 계열사가 포스코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손자 기업이라고 하죠. 포건과 포엔이 산토스와 EPC를 삽니다. 그래서 포엔 쪽에서 계속 EPC에 돈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포엔이 망가지죠. 그럼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건은 포엔을 흡수해요. 그럼 이제 포건이 계속 망가지는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돈을 계속 퍼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포스코가 포건을 흡수하겠죠? 자, 이제는 포스코예요. 포스코가 또 망가지는 일들을 계속 지금도 계속 그 일을 동시에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포스코가 망가지죠? 그럼 그때 누가 나타날까요? 이들의 돈이 나타나는 거죠. 이들의 돈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해외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는 국내에 있는 MB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자본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래에셋이라든가 등등등등. 이런데 아니면 기업이 포스코를 인수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MB가 포스코를 먹는 구조입니다. 이 일이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포엔이 계속 부실 사업들에 돈을 대고 막 그러면서 망가져요. 포엔이 똑같이 EPC를 샀어요. 그러면 EPC의 손실, 이건 페이퍼컴이에요. 손실이 났대요, 페이퍼컴이. 그러면 포엔 둘 다 똑같이 그 손실을 회계 장부에 올려야 되잖아요. 포엔만 올리는 거예요. 포건은 안 올리고. 그러면은 포엔 쪽에 계속 적자가 쌓이겠죠. 적자가 쌓이고
산토스 케이스에서 돈을 잃은 곳이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이었는데 그 적자를 다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떠안는 것 구조로 처리를 한다. 그렇죠. 장부상으로 계속 포엔을 적자로 만들어 놓고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장부상으로를 만들어 버린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포엔에 또 해외 사업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던 발전소 있어요. 메락 발전소. 여기서 많은 적자가 납니다. 그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돈이 또 막 나가죠. 그러면서 포엔은 완전히 망가져요. 그 포건이 이걸 가지고 옵니다. 포스코 엔지니어로부터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그렇죠. 회사는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네. 합병을 시켜서 이제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 합병이 됐어요. 네, 그런 네. 다음에 포스코 건설을 통해서 뭘 합니까? 예를 들면 자, 브라질 산토스에 작년에 2,500억인가 자금을 급히 보내요. 포건 역시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돈을 확 보내죠.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죠. 본체가 살아야 되는데 아니 왜 저기 브라질 저쪽에다 돈을 퍼주고 난리냐 이런 얘기를 하죠. 포스코는 네. 그러니까 네. 보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계열사들을 먹기 시작해서 뽑아먹고 본체까지 지금 뜯어먹고 있는 와중이다. 그 고래 해체팀이 정주장 말년에 포스코를 삼성에게 넘기려고 했었어요. 원래. 그래요? 네. 오. 근데 그때 참 창업자인 박태준 씨의 아들 박성빈 대표가 큰 일을 하셨어요. 너희들 그 일 진행하면 내가 오픈할 거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는 거죠. 한 텀 더 가자. 우리 사람 한 번 더 세워서 이번에는 역으로 빼먹자. 그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야 할 포인트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상하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내 SOC에 해외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렇지. 맥커리. 맥커리가 대표적이죠. 네, 그렇죠. 맥커리 대표적인데 맥커리는 이제 이상득 아들하고 연결돼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그 시민단체가 있어요. 거기 이사회 때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저는 그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내 SOC 그러니까 우리 다리니 뭐 기린이 철도 지하철 있죠. 여기에 투자한 해외 자본 랭킹 1부터 10까지 뽑아서 얘네들을 지분을 역추적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 팀과 함께 역추적해서 그 끝에 계실 그분을 꼭 찾아내겠다. 그걸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 또 안원구 하나 더 나왔네. 자원개발 얘기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원이 이게 개발을 해야 되냐 어째야 되냐 판단할 때 보는 뭔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크게 여기 적어놓은 대로 테크니컬리와 커머셜리라고 합니다. 자원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이 경제성이 있냐 이거를 채굴할 기술이 있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운송할 수 있냐. 운송비가 많이 들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요. 제가 몽고 석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 기업인들 자원하시는 분들이 몽고 가면 뻑 가신대요. 보고서 아니 이런 하이 퀄리티 석탄 하고 좋아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몽고는 중국하고 러시아에 끼어 있어요. 싣고 나오려면 중국을 거치든가 러시아를 거쳐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절대로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아, 비행기도 안 됩니까? 만약에 그렇죠. 아, 석탄을 경제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교수님이 네. 너무 이 말씀 잘하셨는데요. 비행기뿐이 없는 거예요. 석탄을 싣고 올 수 있는 수단은 비행기. 석탄이 무슨 다이아몬드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주 심플합니다. 지난 이명박 시대에 광자공, 석유공, 가스공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포스코가 했던 자원 투자는 이런 테크니컬리, 커머셜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투자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질이 좋냐가 아니라 경제성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따지고 했다는 거죠. 포스코가 했던 해외 투자들이 전혀 안 따지고 했다 그런 걸. 네, 산자부 자원개발 TF가 제 기억에 작년 12월에 스타트했어요. 저는 이제 되게 기대를 했어요. 뭔가 제대로 정리를 하려니. 근데 최근에 확인을 했는데 네. 너무 황당한. 그러니까 그
TF가 18명인데 그중에 14분이 이명박 시대에 이 자원 투자를 합시다라고 했던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자원 외교에서 가장 주범이 누군가요? 산업부예요. 뭐 산업부는 위에서 시키니까 했다라고 하지만 부인들이 저지른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산업부. 네네네. 예. 그분들이 TF 구성안을 내놓았겠죠. 그 중에 몇 명은 이제 민간에서 들어가긴 했어요. 네. 그분들이 근데 역부족이라는 거죠. 역부족이죠. 정보를 제한적으로 줄 테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런 일은 실무적인 일이거든요. 여태까지 저질러왔던 쓰레기들을 정리하려면 필드에서 뛰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명박 시대에 모두만 예스한 건 아니에요. 광자공, 석유공, 가스공에도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정한 분들이 있으세요. 양심적인 분들이 있었다. 아, 그럼요. 예. 저 최땡땡은 최순실입니까? 이분은 훌륭한 분이니까 실명을 밝혀도 되겠죠. 아, 예. 이분 좋은 분이군요.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뭐 문제 있는 분인 줄 알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네, 광자공의 최광렬 투자본부장이셨고 김신종이 이제 산업부에 날라와가지고 김신종은 이제 박영준하고 밀접하게 있으면서 온갖 쓰레기들을 갖고 오죠. 네, 그러니까 최 본부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거부하는 거죠. 김신종이 어떻게 하냐면 최 본부장을 이상한 대로 이제 아웃시키고 투자본부장 자리에 홍보본부장을 데려다 앉힙니다. 그 의미는 넌 그냥 판단하지 말고 나팔 불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거죠. 만약에 이런 분이 그 TF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가차없이 하시겠죠? 산자부 그럼 자원개발 TF가 보고서를 내면 이분한테 시켜서 다시 한번 그 자원개발 TF에 대한 TF를 해야 되겠구나. 자, 그다음 아프리카 얘기는 뭡니까? 네, 자 아프리카에서 하는 투자는 열의 아홉은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자원은 싣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이나 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뭐 프로젝트라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지만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나라, 뭐 짐바브웨 이런 데서 뭔가를 갖고 나오겠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특히나 아프리카는 철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철도를 놓게 되면 밤사이에 주민들이 뜯어간답니다.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럼 자기 부상 열차로 하면 어떨까요? 철이 필요 없으니까. 네. 철이 필요 없으니까. 예. 자, 정준양이 회장되고 나서 아프리카를 3번 갑니다. 한 번 정도는 박영준과 같이 갑니다. 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짐바브웨의 무가베를 만나는 조건으로 짐바브웨의 철광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독재자를 만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에요. 그런 가오가 필요한 거죠. 이런 양아치들한테는. 그런데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중앙이라서 광산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싣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철도를 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철강 톤당 $500의 운송비가 들어요. $500 운송비는 말도 안 되는 운송비예요.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너무 비싼 그런 운송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머셜리 말도 안 되는 투자인데 근데 하는 거예요. 1,000억 원을 내고 광산을. 그래서 지금 포스코나 그 자원 3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광산들은 열의 아홉은 그냥 간판만 달고 있는 가동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포스코가 했던 그런 식의 투자들은 다 실제로는 다 껍데기예요? 네네. 완전한 껍데기 아무것도 네. 없는. 그렇죠. 남아공 정도에서 운영하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프리카 담당은 박영준이었나 보더라고. 그렇지. 예, 지역별 담당이 있어요. 남미는 저 이상득. 네. MB는 중동을 주로 갔더라고 보니까. 그걸 포스코로 대비하면 포스코에서 아프리카 담당자는 정준양이에요. 남미 담당자는 이제 막 끝에 보실 권호준이고. 포스코가 MB 자원에게 몸통이 됐던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에는 많은 돈이 있고 포스코는 자원을 가장 많이 쓰는 국내 기업이고 그리고 포스코는 회장만
내 꼬봉을만 집어넣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MB 같은 부도덕한 사람한테는 최고의 먹잇감이에요. 자, MB 인수위에서 자원 외교라는 걸 기획을 합니다. 최경환이 경제2분과 간사였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최경환은 원래 박근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박근혜 사람의 몫으로 인수위에 들어간 거죠. 뭐 그런 연정의 개념이었겠죠. 들어갔는데 이명박이 그 지방 출장가 있을 때 최경환하고 형택은이라고 나중에 방송통신위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구미에 내려온 코너 좀 싸고 왔습니다. 계속하시죠. 예. 번호 좀 싸고 왔다고? 네. 이 최경환하고 형택은이 구미에 내려온 박근혜를 만나러 가요. 그걸 MB가 알았어요. 대노하죠. 대노하고 이제 자르려고 하겠죠. 그래서 최경환이 그걸 리커버하기 위해서 자원외교라는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자원외교 최경환이 보고한 거는 일본 사례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일본은 뭘 하냐면 일본 정부, 공기업과 자원 사용하는 기업, 뭐 철강사, 그리고 상사, 미쯔비시, 이토추 여기가 삼각편대를 짜서 자원을 캐러 가요. 이걸 이제 MB에게 보고하고 그때 당선인 비서실장의 총괄팀장인 박영준을 통해서 보고해요. MB 완전히 신받다 한 거죠. 그래서 MB 정부에서 자원외교가 어떻게 실행되느냐. 최경환 산업부 장관 2009년 9월에 가면서 정준영도 바로 발표하죠. 대우인터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요. 박영준 직영부 차관 2010년 8월에 갔을 때 정준영은 대우인터 인수를 완료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SD 자원외교 특사로 가는 게 최경환이 장관 되기 바로 한 달 전쯤에 가요. 이 모든 일이 동시에 같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대우인터를 인수하는 게 왜 중요한 거죠, 이게? 대우인터가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가 중요하죠. 해외에서 쓰레기들을 모아올 수 있고 해외로 돈을 빼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에는 없었던 대우가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우인터를 인수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광산 전문가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을 많이 쓰잖아요. 전문가들이 있어서 커팅을 했던 거예요. 근데 대우인터를 인수하고 나니까 정말 전 세계 쓰레기란 광산들이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준양은 하라고 푸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간에서 거강꾼 역할을 또 열심히 하는 게 대표적으로 광자공 김신종 그리고 석유공, 뭐 가스공인데. 그러니까 자원공사하고 예를 들어 석유공사하고 포스코가 어떻게 협력을 한 거죠? 그걸 설명해 주세요, 좀. 광자공에서 김신종이 자원 아이템을 들고 오는 거죠. 쓰레기를. 광자공은 광물자원공사. 네네. 예. 광자공에서 쓰레기를 들고 와서 정준양에게 바로 주죠. 그러면 정준양 그거를 투자해라고 떨어뜨리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광물자원공사가 직접 투자 일부 하고 일부는 포스코가 시킨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하. 네, 광자공도 표면적으로 뭐 돈이 많지 않잖아요. 광자공은 돈이 없으니까 표면적인 뭐 참여 그리고 광물을 중개하는 중개상이라고 쓰레기 광산을 중개하는 중개상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준양한테 넘기고 정준양이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이때 대우인터는 그 소위 쓰레기를 주워오는 넉마주 역할을 하고. 네, 대우인터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대우인터 각곳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또 쓰레기들을 주워와서 대우인터 사장에게 보고를 하죠. 그럼 사장이 정준양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준양이 다시 또 포스코 안에 떨어뜨리고 계열사에 떨어뜨리는 거죠. 처음에는 포스코만 가동하다가 점점 계열사로 넓혀가는데 이 카운터파트가 중요해요. 광자공의 사장은 정준양 이전, MB 이전에는 포스코에선 누가 상대했냐면 원료를 구매하는 임원이 상대했어요. 원료 구매 실장이 상대를 했는데 김신종이 되고서는 김신종은 정준양을 바로 상대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파트너를 맺어서 돌아갔구나 이게. 대우인터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지기수의 투자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0억대 정도 되면 좀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몇백억 단위의 투자 뭐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았고. 그래서 자원 외교만으로 포스코 최소 20조 원 날라갔으리라고 추산을 해요. 자원외교 몸통이 포스코라고 이제 보시는 거구나. 몸통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자, 이건 또 뭡니까? 아, 네네. 로이 힐은 포스코가 진행한 자원외교, 자원개발 케이스 중에 가장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묻지마 광산 투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로이 힐이라고 호주에 있는 철광석이에요. 포스코라는 호구를 만나기 전까지 3년 동안 중국과 인도의 철강사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해요. 근데 모두 다 퇴짜를 받죠. 조건들이 너무 나빴어요. 광산이 개발도 안 돼 있고 광산을 개발하는 설비도 안 들어가 있고 철도를 놓아야 됐어요. 이런 광산은 웬만한 엄청난 경제성이 있는 게 아니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신생 광산들은 할인율을 많이 넣어야 돼요. 한 13%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3% 우리가 할인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생 광산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잖아요. 근데 로이 힐에 대해서 8%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광산 업계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정준양 씨가 이걸 들고 오죠. 그 철도는 다행히 삼성 엔지니어링이 왔어요.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에요. 삼성 엔지가 이 철도 놓고 1조 손실을 내고 끝냈어요. 포스코가 총 투자한 돈은 1조 3천억 정도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철광석은 이 퍼센티지가 있어요. 철광석이 100% 철광석이 아니고 60%, 65%, 40% 이렇거든요. 65% 이상이 돼야지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로이힐은 그 아래예요. 포스코가 매년 로이힐에서 1000만 톤을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사던 양질의 철광석 1000만 톤을 안 사고 대신 로이힐의 그 저품질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손실이 얼마냐? 이건 아마 포스코 내부에서 제대로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네. 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광산 이것뿐만 아니라 흉이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호주에. 이건 액수가 작아요. 2천억 들어갔어요. 근데 흉은 아직 개발도 안 되고 못해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니콜 키드만 있죠. 니콜 키드만의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에 광산을 개발한다고 들어갔어요. 허가가 나겠나요? 허가가 안 나죠. 허가가 안 나면 빨리 접어야 되는데 접지 않고 계속 돈을 투입을 해요. 다른 광자공, 석유공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잘못된 광산에 계속 돈을 넣으면서 덮고 있는 거죠. 그게 더 큰 잘못인 거죠. 자, 리튬은 MB 자원외교의 남미 아이템이에요. 리튬은 뭐냐면 리튬이라는 아이템으로 크고 작은 산토스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리튬이라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산토스 같은 케이스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리튬이 그렇게 하기 좋은 점이 있어요? 리튬을 쓰는 건 저는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요. 염호가 남미에 주로 있잖아요. 염호라는 게 리튬 광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금물 호수예요. 남미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번에 PD수첩에서 권호준 씨가 계약을 체결한 염호가 얼마나 황당한 곳에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녀온 PD가 그 염호를 가다가 죽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권호준 씨가 했던 그 수많은 염호들과 세운다고 했던 그 많은 공장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냐. 그게 이제 제일 포인트가 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리튬이 하필이면 남미에 매장량이 많고 그리고 남미는 사람이 아직 가보지 못한 곳도 많고 가보지 못했다기보다는 한국에서 파파로웨이 하죠. 정말. 굉장히 가서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고 그러니까 리튬이 남미에 많고 남미가 해먹기 좋고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 리튬을 선정한 거구나. 리튬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네. 맞아떨어져서. 네, 그러니까 이 비리가 회장과 바로 밑에 있는 사람만 알 뿐이지
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걔네들도 그 리튬 그 소금 호수에는 가본 적도 없겠네요. 그러면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이라면 가볼 수가 없죠.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돈을 쏟아붓는 거야. 네네. 근데 이번에 필수협이 확인해 보러 간 거야. 갔죠. 갔더니 죽을 뻔했대. 아, 죽을 것 같다고. 이거는 사람이 갈 때가 아니다. 현지인이 운전을 해주잖아요. 현지인이 운전해 가면서 여기는 사람이 올 때가 아니다라고. 뭐 낭떠러지를 지나간다든지 뭐 그렇게. 그렇게 얘기되고요. 또 하나 그 정말 오지에다 갖다 놓고 사기를 쳤구나. 그러죠. 절대 확인 못하게.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재밌는 케이스가 염호 하나는 해발 4,000m에 있었어요. 포즈엘러스라고 히말라야 중턱에다가 공장을 짓고 돌리겠다는 거예요. 해발 5,000m. 4,000m. 4,000m. 백두산보다도 높은데. 네. 네. 사기인 거지 그냥 처음부터. 그렇다면은 이사회 의장을 지낸 안철수 씨가 이 저간의 맥락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 같은데요. 몰랐을 리 없죠. 저는 몰랐다면 그 사람은 멍청이고 네. 최소한 눈치는 깠을 것이다. 그렇죠. 눈치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이상하다는 정도는 알았어야 그렇죠. 하는 거죠. 포스코 이사회 의장이라면 최소한 말도 안 되는 기업 인수는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의장 시절에 그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포스코 내부 직원들의 평가는 어때요? 절대 좋아할 수 없죠. 그때 그 인간이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겠나라는 생각들을 하죠. 포스코가 이렇게 뜯겨가는 과정 전체의 일부의 도장을 꽝꽝꽝 그 방망이를 두드리는 역할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2010년이면 포스코가 가장 활발하게 투자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안철수 씨가 의장으로서 방망이를 다 두드려 주셨어요. 그분이 딱 반대한 안건이 3개가 있어요. 네, 이웃돕기 성금 내는 거 한번 반대했고, 포스텍에 기숙사 건립하는 거였나? 그걸 한번 반대했고, 제가 또 한 건은 기억이 안 나네요. 브루이우스는 MB입니다. MB를 도와야지 누구를 돕습니까? 아, 실망입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도 있네요. 사회이사들한테 스톡 옵션을 2,000주씩 줬어요. 그때 안철수님께서는 넙죽 받으셨고 네. 박원순님께서는 사회이사가 스톡 옵션 받는 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부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안철수 씨가 사회이사일 때. 예. 두 분 같이 사회이사일 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아무래도 포스코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재밌는 게 안철수 씨가 2007년에 대선에 나오잖아요. 네. 그때 그 새누리 의원들이 안철수 씨를 공격한 그 자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정리를 잘해놨어요. 신랄하게.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편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MB의 죄를 캐면 저는 수구 부패가 다 같이 무너진다고 봐요. 돈으로 저들을 오픈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래야지 사면이니 뭐니 이런 그렇죠. 거지 같은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조 단위의 돈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조 단위의 돈. 네, 그게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포스코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도 진짜 덩어리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 줄기를 조금씩 캐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중에 포스코가 굉장히 중요한 덩어리 중 하나여서 포스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포스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그때마다 나오실 겁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